그린지방이 오디오북. 살다 보면 말이에요. 진짜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건 세금도 이자도 물가도 아니에요. 바로 옆집이에요. 그놈의 옆집. 나는 요즘 창문만 열면 부동산 공포증이 올라옵니다. 왼쪽엔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고 오른쪽엔 회사 신입이 분양 당첨이라 속이 쓰리고 정면엔 청약 성공 후기 현수막이 펄럭입니다. 심지어 아랫집은 아줌마, 저희는 전세에서 자가됐어요 하는데 난 대답을 못해요. 왜냐고요? 그 소리 듣는 순간 내 심장이 LTV 초과로 터지거든요. 아, 내 소개를 안 했네요. 나는 김민정, 올해 62, 서울 변두리 12억짜리 아파트의 자랑스러운 소유주입니다. 30년 근속 끝에 받은 퇴직금과 대출 40%로 마침내 내 집을 장만했죠. 드디어 나도 아파트 주인이야! 외쳤는데 첫 이자 고지서를 보고 바로 평정심을 잃었습니다. 월 180만 원. 나는 그 숫자를 보고 정신을 차렸어요. 아, 이게 집주인이 아니라 은행 노예구나. 내가 집을 산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30살 때부터 꿈꿔온 내 집 마련. 그때는 그게 가능한 목표였어요. 월급 모으고 적금 들고 몇 년만 버티면 전세 한 채쯤은 마련할 수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청년들이 말합니다. 부장님, 서울에 집 사는 게 꿈이 아니라 판타지래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나도 그 판타지를 간신히 붙잡았거든요. 퇴직금 2억, 대출 5억, 합쳐서 7억으로 산 게 지금 12억이 됐다는데 솔직히 기쁘지 않아요. 왜냐고요? 팔 수가 없으니까요. 팔면 어디 가서 살아요? 서울은 더 비싸지고 지방은 너무 멀고 결국 나는 이 집에 묶인 채로 이자를 갚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가 아니라 속박. 그게 내 집 마련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더 잔인하죠. 부장님, 저 이번에 특공 당첨됐어요. 내 밑에서 3년간 일한 신입사원 지윤이가 사무실에 들어오자마자 소리쳤어요. 얼굴이 환하게 빛나더군요. 나는 커피를 마시다가 목이 막혔습니다. 특공, 뭐?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요. 평촌 신축 아파트 34평, 분양가가 8억인데 프리미엄 붙으면 지금 20억대래요. 20억. 나는 그 숫자를 듣는 순간 내 인생이 엑셀 시트처럼 펼쳐지는 걸 느꼈어요. 30년 근속, 야근 2,400일, 주말 출근 150회, 그리고 그 대가로 받은 12억짜리 낡은 아파트. 반면 지윤이는 결혼 한 번으로 20억 자산을 손에 쥔 거죠. 부장님, 축하해주세요. 축하해. 나는 웃으며 답했지만 속으론 다른 말이 맴돌았어요. 아니, 나는 평생 일했는데 왜 걔는 결혼으로 20억을 번 거야? 그날 저녁 나는 혼자 소주를 마셨어요.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안주를 씹으며 중얼거렸죠. 이게 나라냐? 아니, 이게 자본주의냐? 근데 답은 없더군요. 세상은 그냥 돌아가고 나는 그냥 늙어가고. 한국에서 사는 건 말이죠. 마치 올림픽에 출전하는 것 같아요. 종목은 청약, 메달은 당첨, 그리고 탈락자는 영구 임차인. 내 친구 미숙이는 작년에 세종시로 이사 갔어요. 민정아, 서울은 공기값도 집값이야. 나는 못 살겠어.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는데 요즘은 진짜예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5억이 넘는다잖아요. 누가 사요? 어떻게 사요? 월급쟁이가 어떻게 15억을 모아요? 답은 하나예요. 못 모아요. 그래서 청년들은 패스를 외칩니다. 결혼 패스, 출산 패스, 내 집 마련 패스. 세상은 그들을 M4 세대라 부르지만 난 알아요. 그들이 포기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포기한 거라는 걸. 어느 날 회사 후배 재훈이가 물었어요. 부장님, 저 30인데요. 서울에 집 살 수 있을까요? 나는 그 눈을 똑바로 볼 수가 없었어요. 대신 이렇게 답했죠. 재훈아, 로또 사. 네?
로또! 그게 제일 현실적이야. 재훈이는 웃었지만 나는 진심이었어요. 서울에서 집을 사려면 이제 세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첫째, 부모 찬스. 둘째, 로또 당첨. 셋째, 청약 대박. 그 외엔 방법이 없어요. 월급으로 집을 산다는 건 이제 신화 속 이야기가 됐죠. 내가 사는 아파트는 20년 된 낡은 한지예요. 엘리베이터는 느리고 주차장은 좁고 외벽은 금가 있죠. 그래도 서울이라는 이유만으로 12억이에요. 어느 날 아파트 단톡방에 글이 올라왔어요. 공지, 다음 달부터 관리비 인상됩니다. 기존 23만 원, 튜 28만 원. 나는 핸드폰을 던질 뻔했어요. 5만 원이 뭐 대수냐고요? 그 5만 원이 쌓이면 연 60만 원이에요. 나한테 60만 원은 소주 300병이고 편의점 도시락 100개예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메시지였죠. 참고로 옆 블럭에 신축 분양 소식 나왔습니다. 같은 평수인데 분양가 9억이래요. 9억! 나는 12억 주고 샀는데 옆에는 9억짜리 새 아파트가 들어선다고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야, 이게 말이 돼? 근데 세상은 대답 안 하더군요. 그냥 조용히, 잔인하게 돌아갈 뿐이었죠. 나는 요즘 퇴근길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앞을 지나갑니다. 유리장 안에 붙은 전단들이 반짝이며 속삭이죠.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삽니다. 마지막 기회, 급매물, 강남 접근성 최고, 역세권! 그럴 때마다 나는 투명 유리에 코를 딱 대고 중얼거려요. 나는 이미 샀다. 그런데 망했다. 어느 날 부동산 사장이 나를 알아봤어요. 아, 부장님, 작년에 여기서 12억짜리 사신 분이시죠? 네. 지금 시세 얼마 하세요? 모르는데요? 13억 5천이요. 1억 5천 올랐어요. 나는 웃었죠. 근데 기쁘진 않았죠. 왜냐고요? 팔 수가 없으니까. 팔면 갈 곳이 없으니까. 결국 그 1억 5천은 숫자일 뿐 내 삶을 바꾸지 못하는 허상이었죠. 그래서요? 아니, 기쁘시잖아요. 전 안 기쁜데요? 전 그냥 이자 갚으며 살 거예요. 사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는 돌아서며 속으로 생각했죠. 집값이 오른다는 건 집 없는 사람에게는 절망이고 집 있는 사람에게는 감옥이야. 명절이 다가왔어요. 나는 명절이 싫어요. 왜냐고요? 친척들이 모이면 꼭 이런 대화가 나오거든요. 민정아, 너 집 샀다며? 얼마 줬어? 12억이요. 어? 우리 아들은 땅 샀는데 5억 주고 샀는데 지금 10억대래. 사촌 형수의 말이었어요. 나는 김치를 씹으며 속으로 외쳤죠. 배 아프다, 배 아파. 사촌 동생 민수는 36인데 부모님 도움으로 경기도 외곽 땅을 샀대요. 그 땅이 개발 호재를 만나서 가격이 2배로 뛰었다는 거죠. 누나, 땅이 답이야. 아파트는 이제 끝이야. 그래? 응. 땅은 세금도 적고 관리비도 없고 그냥 놔두기만 해도 올라. 나는 웃으며 답했어요. 그래, 근데 난 땅 살 돈이 없어서 아파트 샀어. 아, 그럼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니.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30년을 일했는데 사촌은 부모 찬스로 땅을 샀고 그게 성공이 된 거예요. 이게 공정한가요? 이게 정의로운가요? 나는 명절 내내 배가 아팠어요. 그건 체한 게 아니라 질투와 좌절이 뒤섞인 복통이었죠. 회사에 돌아오니까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젊은 직원들이 모여서 수군거리더군요. 야, 너 청약 넣었어? 근데 1순위 아니라서 안 될 것 같아. 나는 가점이 딸려서 포기했어. 포기? 너 결혼은? 결혼? 집도 없는데 무슨 결혼? 나는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찡했어요. 저 아이들은 집이 없어서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안 하니 가점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악순환에 갇혀있더군요. 점심시간에 재훈이가 물었어요. 부장님 세대는 집 사기 쉬웠죠? 아니야, 우리 때도 어려웠어. 그래도 지금보단 나았잖아요. 나는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아요. 우리 때는 그래도 가능성이라도 있었죠. 열심히 일하면, 적금 들면 10년 후엔 뭔가 달라질 거라니 희망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청년들은요? 희망이 없어요.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모아도 집값은 더 빨리 올라가니까요. 재훈아, 미안해. 네? 왜요? 우리 세대가 너희한테 이런 세상을 물려줘서. 재훈이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부장님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나는 진심이었어요. 이 나라의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나는 미안했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예쁜 편지지에 손글씨로 쓰인 초대장이었죠. 부장님께 저희 집들이에 초대합니다. 뷰가 정말 예술이에요. 지은 드림. 나는 그 편지를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집이 20억짜리잖아요. 내 집의 2배 가격. 나는 그걸 보면 또 배가 아플 게 뻔했죠. 근데 밤이 되자 궁금하더라고요. 야, 진짜 얼마나 좋길래 저렇게 자랑일까? 결국 나는 다음 주 토요일 지은의 집에 가기로 했어요. 와인 한 병을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은의 아파트는 정말 멋졌어요. 신축 특유의 깔끔함, 넓은 거실, 탁 트인 한강뷰. 나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탄성을 질렀죠. 와, 진짜 좋다. 그쵸? 저도 매일 아침 이 뷰 보면서 커피 마셔요. 지윤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녀의 얼굴이 너무 밝았거든요. 보통 새집 장만한 사람들은 대출 이야기를 하면서 한숨을 쉬는데 지윤이는 그런 기색이 없었죠. 지윤아, 근데 대출은 얼마나 받았어? 아, 저희요? 전세로 들어왔어요. 네? 저희 아직 못 샀어요. 분양권 당첨됐는데 프리미엄이 너무 올라서 못 사고 전세로 들어온 거예요. 순간 머리가 텅 비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이 집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야? 네, 윗집 사는 투자자분이요. 이 집 15억에 사서 전세 12억에 주셨대요.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웃음이 나왔죠. 허탈한 웃음. 지윤이는 20억 집에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12억 전세금을 내고 남의 집에 사는 거였죠. 그것도 3년 뒤엔 나가야 하는 임시 거주지일 뿐이었어요. 지윤아, 3년 뒤엔 어떡하려고? 그때 가서 생각하려고요. 어차피 지금은 살 수 없으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어요. 어차피 지금은 살 수 없으니까요. 이게 청년들의 현실이구나. 꿈을 미루고 계획을 포기하고 그냥 오늘을 버티는 것. 지은의 집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편의점에 들렀어요. 맥주 한 캔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갔죠. 할머니, 소주는 안 사세요? 젊은 알바생이 물었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죠. 아, 오늘은 맥주로도 충분해. 집에 돌아와 창가에 앉았어요. 맥주를 한 모금 마시며 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수많은 불빛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집이겠죠. 누군가는 소유하고, 누군가는 임대하고, 누군가는 꿈꾸는 집들. 나는 문득 깨달았어요. 집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구나. 지은이는 20억 집에 살지만 자기 집이 아니에요. 난이 12억 집을 소유했지만 이자에 묶여있죠. 재훈이는 월세에 살지만 자유롭고 결국 행복은 명의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거더군요. 그래, 인생은 내 명의 아니어도 내 거야. 나는 맥주를 다 마시고 침대에 누웠어요. 내일도 이자는 나가고 집값은 오르고 세상은 불공평하겠죠. 근데 괜찮아요. 나는 오늘도 웃었으니까. 월요일 아침 재훈이가 사표를 냈어요. 부장님,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요, 그냥 이렇게 살다간 평생 집 한 칸 못 마련할 것 같아서요. 그럼 뭐 하려고? 유튜브 하려고요. 부동산 리뷰 채널요. 유튜브? 부동산 리뷰?
집도 없는 애가 무슨 부동산 리뷰를 해요? 재훈아, 그게 될 것 같아? 모르죠. 근데 안 해보면 평생 모르잖아요.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 세대는 안정을 찾았지만 이 세대는 가능성을 찾고 있었죠. 월급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으니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어. 힘내. 고마워요, 부장님. 부장님 집 나중에 제 채널에서 소개해도 돼요? 뭐? 우리 집을? 네, 30년 근속으로 장만한 12억 아파트의 현실. 이런 제목으로요. 나는 웃음이 터졌어요. 근데 슬펐죠. 내 집이 컨텐츠가 된다니. 이게 우리의 현실이구나. 그달 말 뉴스에서 충격적인 발표가 나왔어요. 정부 부동산 대책 발표, LTV 완화, DSR 규제 강화. 나는 리모컨을 던졌어요. 또 대책이래요. 매년 대책이 나오는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서민들만 더 힘들어져요. 아파트 단톡방이 난리가 났어요. 이번엔 또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모르겠어. 정부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단지 호가 올린 사람 누구야? 단속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대화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집은 사람을 갈라놓는구나.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오르길 바라는 자와 떨어지기 바라는 자. 그날 밤 남편 사진을 꺼내봤어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난 남편. 그가 살아있었다면 뭐라 했을까요? 여보, 우리 집 샀어. 그래? 얼마 줬어? 12억. 미쳤어. 우리 전세가 2억이었잖아. 근데 세상이 미쳤어. 나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이 있었으면 좋겠어. 같이 이자 갚으면 덜 무서울 텐데. 3개월 후 옆 블럭 신축단지 분양이 시작됐어요. 분양가 9억. 같은 평수에 더 좋은 시설. 나는 그 현수막을 보고 헛웃음이 났어요. 야, 이게 뭐야. 나는 12억 주고 샀는데 3개월 만에 옆에 더 싼 집이 생겼어요. 그것도 새 집. 이게 말이 돼요? 아파트 단톡방이 또 난리가 났어요. 우리 아파트값 떨어지는 거 아니야? 분양가가 우리보다 싸잖아. 이거 문제 아니야? 관리사무소에 항의해야 돼. 나는 그 대화를 보다가 핸드폰을 껐어요. 지쳤어요. 집값, 이자, 분양가, 프리미엄 이런 단어들에 둘러싸여 사는 게 너무 지쳤어요. 집이 뭐길래 사람들을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날 저녁 세종시로 이사간 친구 미숙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정아, 잘 지내? 그냥 그래. 나 요즘 너무 행복해. 여기는 집값도 싸고 공기도 좋고. 그래? 다행이다. 너도 이리 와. 서울 떠나. 미숙아, 나 이제 못 떠나. 여기 집 샀어. 아, 맞다. 그럼 어쩔 수 없지. 전화를 끊고 나는 생각했어요. 미숙이는 자유를 선택했고 나는 소유를 선택했어요. 누가 더 행복할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둘 다 나름의 행복이 있는 걸지도 모르죠. 1년이 흘렀어요. 지은이가 다시 전화를 했어요. 부장님, 저희 집 샀어요. 진짜? 축하해. 아니요, 그게 여기가 아니라 경기도의 작은 빌라요. 5억짜리. 5억? 그럼 전세 빼고, 네, 전세 빼고 대출 좀 받아서요. 이제 진짜 제 집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어요. 지은이는 결국 20억 아파트 대신 5억 빌라를 선택했어요. 꿈을 줄인 게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인 거죠. 그날 오후 재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부장님, 제 채널 구독자 10만 됐어요. 광고 수익으로 이번 달 300만 원 벌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300만 원? 그 애가 회사 다닐 때 월급이 250이었는데 결국 그 애는 다른 길을 찾은 거예요. 그리고 나는요? 나는 여전히 이자를 갚으며 살고 있어요. 매달 180만 원. 근데 이제는 덜 아파요. 왜냐고요? 이게 내 선택이었다는 걸 받아들였으니까요. 명절이 다시 돌아왔어요. 이번엔 사촌 민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형수, 그 땅 어떻게 됐어? 사촌 형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죠. 개발 계획이 취소됐어요. 땅값 반토막 났어요.
나는 숨을 죽였어요. 작년에 10억이던 땅이 5억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그럼 원금도 못 건진 거야? 네, 대출 이자도 못 갚아서 지금 땅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나는 김치를 씹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배가 아팠던 사촌이 이제 망했어요. 근데 기쁘지 않더군요. 오히려 슬펐어요. 우리 모두 부동산이라는 도박판에서 허우적거리고 있구나. 민수야, 힘내. 고마워, 누나. 그날 이후로 나는 깨달았어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떨어지는 것도 결국 누군가의 행복과 누군가의 불행이구나. 회사에 신입사원들이 들어왔어요. 이번엔 2000년생들. 진짜 어린 친구들이죠. 점심시간에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어요. 너 집 살 생각 있어? 아니, 나는 평생 월세 살 거야. 왜? 집 사면 묶이잖아. 나는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해외도 나가고. 그것도 그렇네. 나는 그 대화를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이 세대는 아예 집을 포기한 게 아니라 다른 가치를 선택한 거더군요. 소유보다 경험, 안정보다 자유. 세상이 정말 바뀌었구나. 나는 그들이 부럽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했어요. 부러운 건 그 자유로움이고 걱정되는 건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죠. 또 뉴스에서 발표가 나왔어요. 정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발표. 향후 5년간 300만 호 공급 계획. 나는 TV를 끄지도 않았어요. 이제 익숙해졌거든요. 매년 발표하는 대책들. 근데 집값은 안 떨어지고 청년들은 더 힘들어져요. 아파트 단톡방도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또 저러네. 맺는 사람 있어? 우리 집값은 안 떨어질 거야. 여긴 학군이 좋으니까. 학군? 애들이 없는데 무슨 학군. 그 말이 뼈를 찔렀어요. 맞아요. 젊은 세대가 결혼을 안 하고 출산을 안 하는데 학군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12억짜리 이 집에서 나는 행복할까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행복할 때도 있어요. 내 공간이 있다는 것, 아무도 나를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 그게 주는 안정감은 분명 있죠. 근데 불행할 때도 있어요. 매달 나가는 이자, 오르는 관리비, 떨어질까봐 걱정되는 집값. 이게 주는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거든요. 결국 집은 양날의 검이에요. 안정과 속박, 자산과 부채, 꿈과 현실. 그래도 난 이 집을 선택했어. 후회는 없어요. 다만 이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아요. 문득 10년 후가 궁금해졌어요. 지훈이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5억 빌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큰 집을 꿈꾸며 또 청약을 넣고 있을까요? 재훈이는요? 유튜브로 돈을 벌어서 결국 집을 샀을까요? 아니면 여전히 월세에 살면서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까요? 신입 2000년대생들은요? 평생 월세로 살며 세계를 여행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결국 집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나는요? 아마 여전히 이 집에서 이자를 갚으며 살겠죠. 집값은 올랐을 수도 떨어졌을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웃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친구 미숙이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오랜만에 만나 소주를 마셨죠. 민정아, 너 집값 얼마 됐어? 모르겠어. 안 봐. 왜? 궁금하지 않아? 궁금해도 어차피 못 팔아. 보면 마음만 아파. 미숙이는 웃었어요. 그것도 그렇네. 나는 세종에서 편하게 사는데 가끔 서울 집값 보면 어지러워. 후회 안 해? 뭘? 서울 떠난 거. 아니, 전혀. 난 지금이 좋아. 넓은 집에서 여유롭게 사니까. 나는 미숙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구나. 누군가에게는 서울이 꿈이고 누군가에게는 지방이 천국이죠. 미주가, 나 너 부러워. 나도 너 부러워. 넌 그래도 서울에 집이 있잖아. 우리는 서로를 부러워하면서도 각자의 선택을 인정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세미나가 있었어요.
주제는 저출산 대책. 강사가 물었어요. 여러분, 왜 결혼을 안 하시나요? 젊은 직원 하다가 손을 들었어요. 집이 없어서요. 집이 왜 필요한가요? 아이를 키우려면 집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서울 집값이 평균 15억인데 누가 사요? 강사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나도 할 말이 없었죠. 결국 저출산의 원인은 단순해요. 집값. 이 한 단어로 설명되죠. 정부는 출산 장려금을 준대요. 근데 장려금 몇백만 원으로 15억을 어떻게 마련해요? 그건 불가능해요. 집값을 잡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어요. 근데 집값을 잡으면 내 집 가진 사람들이 반대하죠. 이게 딜레마예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렸어요. 옆집 아저씨 집이 경매에 넘어갔대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관리사무소 직원이 설명했어요. 대출 이자를 못 갚아서요. 코로나 때 사업이 망했대요. 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집이 있어도 경매로 날아갈 수 있구나.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될 수도 있구나. 그날 밤 나는 은행 대출 명세를 다시 확인했어요. 대출 잔액 4억 3천, 이자율 4.5%. 나는 과연 이걸 끝까지 갚을 수 있을까? 두려웠어요. 만약 내가 아프면, 만약 경기가 나빠지면 나도 옆집 아저씨처럼 될 수 있구나.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조심하게 됐어요. 돈을 쓸 때마다 이자를 생각하게 됐죠. 재훈이가 회사에 놀러 왔어요. 옷차림이 훨씬 좋아졌더군요. 부장님, 저 강남에 사무실 얻었어요. 진짜? 대박이다. 네, 이제 직원도 뽑고 회사로 키울 거예요. 그럼 집은? 아직 월세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전 자산보다 사업이 중요하거든요. 나는 재훈이를 보며 깨달았어요. 새로운 세대는 다른 방식으로 성공하는 거나 집이 아니라 컨텐츠로, 사업으로. 재훈아, 부럽다. 부장님도 하시면 되죠. 나는 늙었어. 아니에요. 부장님 경험이 컨텐츠예요. 한번 출연하세요. 그렇게 나는 재훈이 채널에 출연하게 됐어요. 제목은 30년 일해서 산 집의 현실. 영상이 올라가자 반응이 폭발했어요. 진짜 현실이네요. 30년 일해도 이거밖에 못 사는 게 말이 돼요? 이 나라 망했네요. 댓글을 읽으며 나는 복잡한 심경이 들었어요. 동정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산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위로의 댓글을 남겼어요. 부장님, 그래도 부장님은 집이 있잖아요. 저는 그것도 없어요. 그 댓글을 보고 나는 울컥했어요. 맞아요. 나는 불평할 자격이 없었어요. 적어도 나는 집이 있으니까. 지은이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부장님, 영상 봤어요. 감동이었어요. 그래? 부끄러웠는데? 아니에요. 저도 경기도 빌라 사면서 많이 고민했거든요. 근데 부장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무슨 용기? 집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거요. 제 5억 빌라도 저한텐 궁전이에요. 전화를 끊고 나는 웃었어요. 지은이는 현명하게 살고 있구나. 욕심내지 않고 자기 분수에 맞게. 뉴스에서 또 발표가 나왔어요. 정부 1인 가구 주택 공급 확대.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방향이 바뀌는구나. 3인 가족 중심에서 1인 가구 중심으로.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결혼율은 떨어지고 1인 가구는 늘어나고 아파트 시장도 변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문득 생각했어요. 10년 후에는 큰 집이 오히려 짐이 될지도 모르겠다고. 작은 집, 효율적인 집이 대세가 될지도. 또 명절이 왔어요. 근데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어요. 집값 자랑하는 사람이 없었죠. 요즘 집값 어때? 그냥저냥이야. 우리 동네는 떨어졌어. 여기도. 다들 조심스러워했어요.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서 자랑할 게 없어진 거죠.
사촌 민수는 아예 명절에 안 왔어요. 땅 때문에 힘들다고. 나는 이제 이해했어요. 집값이 오르는 것도 문제, 떨어지는 것도 문제. 결국 부동산은 누가 됐든 불행을 만드는구나. 나는 곧 완전히 은퇴해요. 그럼 연금으로 살아야 하죠. 연금은 월 150만 원. 집 이자가 180만 원인데 어떻게 살아요? 나는 결심했어요. 집을 팔기로. 뭐? 왜? 친구 미숙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이자를 못 갚겠어. 집을 팔고 작은 데로 이사할 거야. 그래도 서울집인데. 서울이 뭐 중요해? 나는 편하게 살고 싶어. 나는 진심이었어요. 이제 집에 매여 사는 게 싫었어요. 자유롭게 살고 싶었죠. 집을 내놨어요. 매물가 13억 1,500. 근데 안 팔렸어요. 한 달, 두 달. 가격을 내렸어요. 13억, 12억 5천. 결국 12억에 팔렸어요. 원금 회수도 못한 거죠. 대출 갚고 나니 손에 쥔 돈은 7억. 7억이면 지방에서 좋은 집 살 수 있어. 미숙이가 위로했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이제 진짜 자유야. 나는 지금 세종시에서 살아요. 미숙이 근처에 3억짜리 빌라를 샀죠. 대출 없이 이자 없이 편하게 살아요. 가끔 서울 소식을 들어요. 집값은 여전히 오르락내리락하고 청년들은 여전히 힘들다고 하네요. 지은이는 두 번째 아이를 낳았대요. 경기도 빌라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재은이는 회사를 키워서 직원이 20명이 됐대요. 그리고 마침내 집을 샀다고. 서울이 아니라 제주도에. 부장님, 제주도 놀러 오세요. 갈게, 꼭. 나는 창밖을 바라봐요. 넓은 하늘, 한적한 거리. 서울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편안해요. 집은 소유가 아니라 삶이라는 걸 나는 이제 알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옆집이 분양되면 속이 쓰리죠. 하지만 웃을 수 있으면 그게 진짜 부자 아닐까요? 나는 오늘도 웃어요. 이자 없는 자유. 그게 내가 찾은 행복이에요. 인생은 내 명이 아니어도 내 거예요. 집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리고 웃음은 세상이 가져갈 수 없는 유일한 자산이죠.